자, 지금부터 개념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부분은 크게 제목이 인물이라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물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역할과 개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역할과 그리고 개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흔히 캐릭터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단순히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 자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중 상황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나 성격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인물이라는 거죠. 흔히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소설에서 인물은 중요합니다. 인물은 뭐냐? 행위의 주체로서 사건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인물의 사고와 행동, 인물 사이의 뭘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무조건 주제가 구현된다.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물 간의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물 창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요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인물의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인물의 어떤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에 따라 구분하냐? 역할 수행에 따라서 인물의 유형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먼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동인물은 뭐냐? 바로 그냥 주인공이에요. 작품 속에서 주인인 사람, 주인공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주제 방향에 따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의 주제가 자연을 보호하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주인공은 자연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반동인물은 뭐냐? 주동인물과 반대해서 주동인물의 의지와는 반하는 인물을 우리가 반동인물로 불러요.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방금 전에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게 주인공이었다면 아니야, 자연 보호보다는 환경을 무시하더라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해. 사회 발달이 우선이야. 요런 게 이제 반동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제의 방향에 역행한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냐. 중요도에 따라서는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주요 인물은 뭐냐? 주인공과 가깝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중심적 인물을 의미하며 중심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 막 진행이 되더라도 A라는 학생이 주인공의 소설이 있으면은 A와 가장 친한 친구인 B 얘기도 같이 푸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주인공은 A이지만 B까지도 주요 인물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인물 같은 경우는 되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라는 건 뭐냐? 처음엔 나빴다가 나중에는 좋은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고, 나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기적 인물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차적 인물이란 뭐냐? 그 A와 B 중심 인물이 있으면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반 학생들, 요런 애들이 이제 부차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변 인물이라고 더 많이 부르긴 하는데 대부분 평면적으로 그려져서 뭐 주인공이 뭘 하든 B가 뭘 하든 A가 뭘 하든 간에 주변에서 뭐 그냥 호응만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우우 하고 반응만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돋보이기만 해준 역할이고 언뜻보면 쓸데없지만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나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 총체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냐? 그 사회가 주요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예를 들어서 뭐 산업화 시대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산업화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산업 발달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개인적 사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무시돼도 괜찮아 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좀 용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부차적 인물이 됐겠죠. 자, 열시를 보면 여기 춘향전의 월매와 방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춘향전 내용은 다들 알고 있죠. 춘향이라는 애가 멀리서 이제 이사온 귀족 도련님과 사랑에 빠져갖고 수저를 지키다가 그래서 수청을 들라라는 새 사또의 명도 거역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정절을 지켜서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월매와 방자는 월매 이제 춘향의 엄마고 방자는 그 도련님의 하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부차적 인물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도와주는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 성격 변화가 변해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변화하는 모양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죠. 평면적 인물이라는 거는 성격이 처음에 착했으면 끝까지 착하고 처음에 나빴으면 끝까지 나빠고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로 정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정적 인물.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쉽게 파악되고 오랫동안 기억되고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평면적 인물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평면적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요. 선은 칭찬받고 악은 징벌받는다.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입체적 인물을 등장시켜서 처음엔 나빴는데 나중에 좋아지면 얘는 그러면은 좋은 애인 거야? 나쁜 애인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쁜 애는 끝까지 나쁜 애, 놀부처럼 처음에 착한 애는 끝까지 착한 애, 흥부처럼 이런 식으로 딱딱딱 고정적으로 성격을 만들어서 평면적 인물이라고 설정을 해야 권선징악을 보여줄 수 있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입체적 인물은 뭐냐? 요즘에 웹툰이나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입체처럼 굴곡이 많고 다양하게 보이는 인물로 작품 속에서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물입니다. 착하고 순진했었는데 전쟁이란 걸 뭔가 겪으면서 어떻게 됐다? 현실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화했다. 요게 이제 입체적 인물이라고 본다. 마치 연극에서처럼 흥미진진한 변화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극적 인물이라고도 부르고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발전적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현대소설에서 여기 나오죠? 현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는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 변화를 드러낸다. 서술자의 논평은 뭐냐?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잘 전개되다가 이야기가 갑자기 서술자, 글을 쓰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 의견을 띡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흥부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흥부는 어쨌고 놀부는 저쨌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다가 아이고 저기 가는 저 놀부 못된 걸음걸이랑 표정 좀 봐라.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아주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걸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논평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중요하니까 적어줄게요. 편집자적 논평.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정확히 얘기하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막 뭐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작품 속의 서술자가 개입만 하고 그냥 쏙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 중에서도 개입을 한 다음에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했다? 그럼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까지 자세하게 구분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우선은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비슷하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전형적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개성적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형적 인물부터 보자면 전형적 인물이란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무리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 인물은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의 개별적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성격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춘향전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춘향전에 변사또가 등장을 하는데 변사또는 누구냐? 이몽룡 가족이 이제 그 높은 가족이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간 다음에 남원에 부임을 한 두 번째 사또인데 굉장히 탐욕이 많고 여자를 밝혀갖고 춘향이한테도 춘향이는 이미 이몽룡과 어떤 그 썸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텐데 불러다가 너 내 수청을 들어라 라고 시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변사또라는 사람은 당시 조선 후기 시대에 사또라는 직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변사또라는 사람 자체가 탐욕스러운 걸 보여주지만
대표적으로 당시에 사또라는 인물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욕심들을 가감없이 드러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사또는 전형적 인물로서 욕심이 많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여자를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비슷하게 춘향이도 열녀의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절을 지킨 대표적인 열녀의 어떤 모티브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시에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을 끝까지 이렇게 기리면서 봉양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죽었지만 결혼을 다시 하지 않고 재가를 한다 그래요. 다시 결혼을 하는 걸. 재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시부모님을 모시는 이런 사람들을 열녀라 그러고 굉장히 칭송했거든요. 비속도 세워주고. 그래서 춘향이도 열녀의 전형, 변사또도 탐관오리의 전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뭐냐? 독자적 성격을 가져서 계층의 어떤 보편적인 성격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개성적 인물이라 그래요. 역시나 현대소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 더. 고전소설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 생각이나 어떤 그 행동이 머리가 변하지 않는 인물, 평면적 인물. 반대로 현대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막 성격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변하는 인물, 입체적 인물. 또 개성적 인물은 현대소설에서 많이 드러나고 개성적인 성격, 보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전형적 인물은 고전소설에서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 직접적 제시랑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이건 자세히 말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직접적 제시란 뭐냐? 인물의 특성을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제시해요. 서술자가 대놓고 그냥 뭐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떠어떠해요 라고 말해주는 게 직접적 제시. 이 사람이 어떠어떠해요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간접적 제시라고 불러요. 자, 예시를 좀 볼게요. 이지적이요. 이런 저기는 덜한 게 없지만 있는 자식이고 해사하게 생겼고 명쾌하고 대놓고 이렇게 인물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요게 직접적 제시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독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 해석할 여지가 없어서 단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상력을 펼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장점은 오해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자, 간접적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에서 인물이 관객들에게 제시해주는 방법이 대부분 이런 방법인데요. 극적 방법이라고도 하고 대화나 갈등, 버릇을 보여주고 그걸 거의 다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기 때문에 쇼잉, 보여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접적 제시는 telling이라 그러고요. 말하기 telling이라 그러고 보여주기는 showing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는 잘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갈등이 있는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적 갈등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인물의 마음속에서 어떤 인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내적 갈등이에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 생각이 많은 걸 우리가 당연히 내적 갈등이라 그래요. 자, 내적 갈등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 예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외적 갈등을 볼 건데 외적 갈등에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외적 갈등에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있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고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이에 반하는 주인공에 반대하는 이런 빌런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고요. 요것도 예시라 보면은 금방 보게 될 거예요. 자,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은 뭐냐? 사회제도나 윤리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을 우리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얘를 둘러싼 이 사회가 얘를 너무 힘들게 해. 요게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발탄이라는
요 작품이 있는데요. 오발탄은 뭐냐? 어떤 배경이냐면요. 전후 소설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겪는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불행한 일상에 관한 가족도 잃고 연인도 잃었던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개인과 사회 사이 갈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공인 철호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전쟁으로 인해서 형을 잃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형을 잃고 정신 이상자가 돼요. 자, 그리고 동생도 양공주가 되며, 이거는 양공주는 좀 이렇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거고, 동생 영우는 권총 강도로 붙잡히고, 그리고 아기를 낳던 아내까지 죽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오발탄, 잘못 쏜 총알 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후에 벌어진 이런 암울한 시대상을 보여준 경우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운명 사이의 갈등인데 요거는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역마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역말살 꼈냐?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요게 이제 역마인데 자꾸 돌아다니고 싶어하고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걸 우리가 역마살 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주인공인 옥화와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역마살을 타고났어요. 자꾸 돌아다니고 싶어해. 그러니까 엄마는 얘를 정착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어떤 영감이 그 예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요 성기랑 개연이랑 사랑에 빠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옥화랑 개연이랑 서로 피가 섞인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성기가 개연을 갈라주게 되고 결국엔 성기는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역마살에 따라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개인이 운명과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순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인과 운명이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동리의 이 해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건과 장면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인물인데 인물들이 등장해야 인물이 갈등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 인물이 갈등을 통해 일으키는 게 바로 요 사건이에요. 작품 속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서술자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온갖 일들, 대부분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장면은 뭐냐? 같은 인물이 공간 안에서 벌이는 사건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사건의 모습이 그냥 장면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면 단위로 구성돼서 장면이 막 바뀌거나 갑자기 어떤 장면이 톡 끼어들거나 아니면 교대로 보여주는 장면 제시 방법에 따라서 작품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장면에 전환이 있고 장면에 삽입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장면의 전환은 뭐냐? 어떤 장면에서 다음 걸로 빠르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장면의 전환이라 그래요. 시간의 이동 또는 공간의 이동으로 장면의 변환을 보여주는데 장면을 막 왔다 갔다 전환을 하면은 이야기의 호흡이 빨라지고 사건 전개가 빠르게 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장면의 전환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시간에 따라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A란 학생이 있어요. A란 학생이 학교 어떤 1월 1일 날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런데 좀 사건 보여주다 갑자기 1월 1일 밤 사건에 얘가 누워서 울고 있는 모습 보여줬다가 그럼 독자들은 갑자기 왜 울었지? 학교 갔었는데 다시 학교로 가갖고 얘가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걸 보여줬다가 갑자기 장면을 바꿔갖고 집에서 울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걸 보여줬다가 다시 학교 이런 식으로 시간 아침이었다 저녁이었다 밤이었다를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 속도를 급박하게 빠르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공간의 이동은 뭐냐? 이거는 방금 말한 것도 시간의 이동이긴 한데 공간의 이동도 드러나 있었죠. 집이었다가 학교였다가 집이었다가 학교였다가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장면이 막 바뀌는 걸 우리가 장면의 전환이라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번한 장면 전환에 대한 단어, 이 단어는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장면의 삽입은 뭐냐? 주된 장면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시간의 장면을 끼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B라는 사람이 영화관에서 가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는 어떤 모습을 전체적으로 샷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을 확 바꿔서 이 B라는 사람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장면을 갑자기 보여주네?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낼 때는 회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회색으로 싹 변하면서 아 하고 이 B라는 사람이 가족과 행복했던 시간을 보여주고 그런데 다시 돌아왔더니 가족이 다 죽고 없고 이런 식으로 장면을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이나 연관된 사건을 제시하는데 이 장면에 삽입을 많이 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마지막 배경입니다.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작품 속 행동의 주체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부여해준다. 지리적 장소가 아니어도 시간, 기후, 계절 이런 것도 전부 다 배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쉽지.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연적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위적 배경이 나오는데 자, 자연적 배경과 인위적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많이 나오는 장르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먼저 자연적 배경이란 뭐냐? 자연 현상이나 자연 환경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 때 쓰이는 배경을 자연적 배경이라 그래요.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은 가지지나 다른. 자, 요거는 이제 어디 작품에 나오는 거냐면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호석의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요 자연적 배경을 말한 걸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시험 범위에 메밀꽃 필 무렵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위적 배경은 뭐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배경을 인위적 배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소설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곳인데요. 자, 요 만무방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 당시에 그 지주들이 너무 많이 그 곡식, 소장농들한테 곡식을 뺏어가서 농사를 지어도 제 값을 못 받는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성실한 사람이었던 응호가 마누라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농사진 밭에서 자신의 벼를 몰래 훔쳐와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정당하게 만든 곡식들인데 이거를 베어봤자 이거 추수해봤자 어차피 다 빚이야. 그냥 추수 차라리 안 해버렸는데 돈을 벌긴 벌고 먹긴 뭐가 되니까 몰래 이렇게 베어다가 했던 거죠. 자, 요런 인위적 배경 요런 게 소설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당시에 암울했던 농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문체인데요. 문체 표현 요소의 몇 가지를 좀 볼게요. 문체는 일단은 문장의 모양새라는 뜻으로 문장 표현에 드러난 개성이나 특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면은 글을 읽었을 때 이거 누구 작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문체 표현 요소에는 먼저 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연상,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까지가 문체의 서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서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문체 서술이란 사건이나 생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나 설명을 설명한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 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인데 많이 들어봤죠?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바로 그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술자가 김첨지에게 있었던 일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새침하게 흐린 폼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막 추적추적 내려왔다. 배경 설명하면서 김첨지에게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뭐뭐 하고 있다가 뭐뭐 하기로 되었다. 자,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상황을.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냥 문체가 서술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유연상인데 연상이라는 건 떠오르는 걸 연상이라 그래요. 자유연상은 꼬리에 무는 거를 자유연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꼬리에 물면은 어떠한 생각이 아무 이유 없이 막 늘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밥 뭐 먹지? 순두부찌개 맛있는데 순두부찌개. 순두부는 근데 배가 안 부른데. 두부 말고 뭐가 없나? 무기 나올라나? 요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연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기도 힘들고 의미 파악도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뭐냐? 요거는 완전 중요합니다.
의식의 흐름은 뭐냐? 현대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요거는 예시로 선생님이 시험에 낼 거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생각을 그대로 설명하는 건데 추상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이거는 작가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데 작가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식의 전개가 의식의 흐름이 많아요. 비논리적이고 잡다한 파편, 굉장히 무질서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낼 거예요.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울 속엔 또 다른 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모든 글이 다 줄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냥 줄글로 막 쓴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의식의 흐름 기법. 자, 그 다음은 자동기술법인데 자동기술법은 의식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으로 대하면서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이미지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게 자동기술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렵지만 자주 나오진 않으니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묘사인데 묘사랑 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묘사는 그림처럼 구체적으로 그려서 표현한 걸 묘사라 그래요. 비유랑 묘사를 좀 헷갈려 하는데 비유는 빗대는 거고요. 묘사는 그림처럼 구체적으로 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묘사. 은유적으로 좀 사실적이지 않아도 구체적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게 비유. 그래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생생하게 만드는 게 묘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묘사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여기 부분입니다. 두루마리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옥양목 저고리 내려 보이며 중국식 바지를 입었고 암갈색 피룩으로 지었고 자 이런 게 이제 묘사.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양을 묘사한다 라고 많이 나옵니다. 외양 묘사, 실제 공간에 실감 있는 묘사, 시간적 배경 묘사, 외양 묘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외양과 행동을 묘사. 대화는 쉽죠?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대화에 여기 내적 독백만 있는데 속으로 말하는 걸 내적 독백이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내적 독백이니까 의식의 흐름이라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내적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속으로 하는 거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적 독백은 의식의 흐름이랑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의문, 단어, 문장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요. 특정 의문이나 단어, 문장의 구성이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소설적 문장은 과거형인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끝을 맺으면서 이런 생동감, 현장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의문을 어떤 식으로 되게 리듬감 있게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문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자, 최인훈의 광장 여기도 사실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복도로 나선다.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뭐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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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현재형 어미를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짧은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면은 긴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밑줄 친 뒤에 내용을 볼 때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문체. 자, 그 다음에 어휘의 특성인데 특정 어휘의 사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사투리를 통해서 토속적이고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면은 어떤 토속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투리만큼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문체가 없어요.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위미 눈밖에 나리. 보통 사투리를 쓰면 정감 있고 좀 시골 느낌이 나면서 정이 많은 어떤 좀 순박한 사람 보여주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을 만든 거예요. 말꼬랑지 파리가 천리가더라고 옹재미가 그렇단께. 불악 사람들은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하하였고 그런 말 듣게 된 걸 대견하게 여겼다. 온갖 일에 들무세요 안머습니다. 어떤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때 사투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휘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죠. 비유적 표현의 성격과 양이라 되어 있는데 비유적 표현은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시에서도 빠질 수 없지만 여기서 또 나오네요. 밀밀꽃 필 무렵은 감각적인 비유. 자, 이거 주의. 애들이 감각적인 비유라 그러면은 감각적 비유가 뭐지라 그러는데 인간의 오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후각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있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이렇게 이런 감각에 관련된 걸 우리가 감각적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숨소리, 청각이죠. 푸르게 젖었다, 시각이죠.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 시각이죠. 여기 향기, 후각이죠. 자, 굉장히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감각적으로 비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개념화 범위 마무리할게요.